자, 이번에는 우리 미용 쪽도 최고죠. 그렇지만 역시 패션도 함께 두 가지를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죠? 헤어와 패션. 늘 외출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헤어도 마찬가지고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헤어를 뛰어넘어서 패션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최고의 패션과 헤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 때문에 미용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 때문에, 또 이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용계가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사실 제가 어저께 그 2014년도 아모스 팀 이 트렌드 쇼를 거의 멋진 4명의 멘토와 함께 무대를 올리고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어떤 우월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해왔던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의 미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혹시 아모스 인트렌드쇼 보러 오셨던 분 계신가요? 네. 어땠어요?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저쪽에 우리 팀 멤버가 좋았다고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멋진 후배들을 만나서 멋진 쇼를 했던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미용계에서 저를 표현할 때는 미용계 아웃사이더, 미용계 이다나, 그 다음에 모델들이 저를 볼 땐 무대 뒤에 악마와 또는 군기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저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난 순수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서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사춘기를 거치면서 저는 음악에 심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그룹을 결성을 하고 음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음악으로 활동을 하면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 모두가 각자 흩어져서 야, 우리 돈을 모으자. 돈을 모아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연습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출발했던 게 미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을 시작했던 거는 추위와 배고픔을 잊기보다는 더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미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84년도인가요? 제가 컴카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84년도에 제가 미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미용하는 사람이 남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을 하다가 느닷없이 뛰어나가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때 걸었었던 데가 MBC 정동이라는 그 방송국 옆에 문화체육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하는 패션쇼를 제가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긴 뭐지?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없을까?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무대 뒤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비원들과 진행요원한테 끌려나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자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고는 백스테이지로 자라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토커들이 많아서 그때가 굉장히 경계가 삼엄했고 그 이후로 저는 패션쇼가 열린다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서 아침부터 기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가 저는 패션쇼 쪽에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걸어다니면 누군가 하나가 제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저의 전담 마크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션쇼에서 수모를 당하고 저는 언제라도 꼭 내가 패션쇼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모델들이 들어오는데 모델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피하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그리고 들어가더니 어느 날 고참 모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데 왜 자꾸 여기 오느냐. 당신 때문에 어린 모델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 제가 저녁 끝날 때까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고참 모델한테 굉장히 수모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머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저렇게 못 믿지? 그래서 가방을 보았어요. 드라이 롤 바닥에다 제가 미용사인 걸 보여주려고 제 가방에 있던 모든 재료를 그래서 땅에다 걸어놓고 노점상처럼 모델들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쇼가 끝나고 모델들이 나오면서 저한테 미용사가 맞긴 맞나 봐. 근데 저 제품 좀 봐. 저걸 우리한테 바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 밑에를 내려봤어요. 왜? 어떤데? 드라이, 롤,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헤어케어 제품을 왔습니다. 바로 미용 제품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라고 하다가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이거다.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명동에 명물 미용 재료상이 있었습니다. 이동 미용 재료상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라이벌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바구니에다가 미팔군에서 나오는 비달사순이나 폴미첼이나 이런 외제 제품을 뒷거래라 그러죠.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머리에 이고 각 미용실마다 거기엔 뭐가 있느냐. 아주 맛있는 우리들이 배고픔을 갖고 있었던 김밥과 떡, 기타 등등의 미용 제품하고 같이 들고 장사를 와서 미용실에 저녁에 옵니다. 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있으면 저희가 조로로 달려가서 김밥을 사 먹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다 털어서 미용 제품, 미제 제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앞에다 풀어놨습니다. 아침 일찍. 근데 그날 굉장히 요양하게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어떤 한 모델이 택시에서 뛰어내리면서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스프레이 좀 조금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자리에 세워놓고 스프레이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비닐로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가 다 돼갔는데 모델 서너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머리 좀 고쳐주겠냐고. 리허설이 끝나고 머리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열심히 고쳐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관계자라는 분이 뛰어나와서 미안하게 몰랐다고, 당신이 진짜 미용사인지 몰랐다고, 그때 저 때렸던 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정말 가슴 두근거립니다. 그때 제가 미용 기구를 가방에 넣으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다 죽었어 니네들인지. 그리고 처음으로의 백스테이지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달리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제 백보드 스토어들에는 수많은 스케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인가 어떤 작은 중소기업에서 패션쇼를 해달라고 저한테 스케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대기업에서 하는 패션쇼를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전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건상으로도 많은 쇼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지금처럼 서울 컬렉션에서 하루에 8개의 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약된 쇼가 있다. 도대체 우리 회사 걸 말고 어떤 데 걸 하겠다고 저희 걸 거절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 작은 중소기업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는 전에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개런티로는 걔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10배 이상의 개런티였고 최고의 호화스러운 패션쇼였고 그 쇼를 제가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겠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토요일 패션쇼 하는 날 아침에 대표와 담당자가 저한테 눈물 글쓰며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충무로에 패션쇼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얘기하면 한 달이 건너가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큰 기업에서 하는 걸 거절하고 제 거를 해주었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변한 건 어저께 쇼를 연출하면서 목소리를 너무 질러서 이렇게 좀 허스키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엄청난 폄하를 받았지만 저는 무사히 쇼를 끝났고, 그 이후로 저는 충무로에서 이상한 놈, 정신병자, 돈을 줘도 안 하는 놈. 중요한 건 저 사람한테는 스케줄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6개월 전에도 6개월 후에 벌어질 쇼도 저한테 스케줄을 넣어줬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날짜가 언제야? 날짜가 안 나오는데 한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전화해. 하지만 내 백보드에는 까맣게 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었고 제 일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패션쇼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스태프들과 밤을 새워가며 저희 미용실에는 때로는 가발 공장처럼 빵을 먹어가면서 마당 그 돗자리를 깔고 소품을 밤새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멋진 나의 스태프들이 언젠가 제가 외국 촬영을 갔다 왔을 때 아침 조회 때 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그날은 절대 스케줄을 잡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좋아하는 이 스태프들을 어떻게 거절하고 몇 날 며칠 날 6개월 후에 무슨 쇼가 잡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냐.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아침 조회 때마다 저희한테 똑같은 질문을 저를 유발을 해서 결국은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날을 비워달라고 하느냐. 오케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은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저한테 하얀 봉투를 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속에는 삼성의료원 제 종합건강진단을 권하는 영수증과 날짜에 대한 확인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이 쓰러지면 우리는 헤어져야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험하자. 우리가 그리고 시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거든지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최고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와 같이 일했고,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용인들의 오류가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서울 컬렉션이나 이런 많은 패션쇼를 할 때 메모드한 샵들이 무료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협찬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의뢰를 하는 사람은 작은 달비를 하나도 저는 개런티를 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프로니까. 절대로 저는 협찬을 하지 않습니다. 청담동 유수의 브랜드들이, 유명한 브랜드들이 연예인들에게 무료로 협찬합니다.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 쇼는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그가 신인 때부터 최고된 지금은 최고의 개런티를 받습니다.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제일 많은 개런티를 저한테 지불합니다. 당신이 최고였기 때문에 나도 최고고, 최고끼리 일하는데 최고의 개런티가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밝히는 미용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 초상화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 저한테는 가슴 아픈 추억이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인 디자이너가 너무너무 옷이 아름다워서 이 친구가 모델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멋진 모델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모델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좋은 옷이 있다. 내 무대에서 보지 않겠니? 그 대신 너희가 못 들어가는 저 디자이너가 주고 모자라는 돈은 내가 미용 쿠폰으로 주겠다. 어차피 너희 미용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제가 협찬을 했습니다. 무대에 올렸습니다. 멋지게 쇼를 끝났고, 나는 지금도 저 초상화가 나한테 가슴 아픈 거는, 그가 패션쇼를 하기 전날 그의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내일 우리 쇼인데. 왜요? 선생님이 옷을 안 만들고 엉뚱한 일을 하고 계세요.
뭘 하는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내일 자기 쇼였는데도 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쇼를 하는데 저희 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속보가 도착을 했다고. 쇼를 끝나고 그날 샵에 갔을 때 불렀던 것이 저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다음날 쇼하기 위해서 너무나 긴장했을 그가 나를 그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저 사진은 어디서 오겠는지, 저 사진은 원래 제 보도자료 썼던 것인데 저는 절대로 모델이나 패션 디자이너나 연출가가 제 스텝을 건들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제 별명이 새끼는 진돗개입니다. 자기 스텝을 건들기만 건들면 울려고 덤벼든다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를 악마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멋진, 저 아름다운, 제가 빗을 물고 있는 것은 어떤 까탈스러운 모델이 제 스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머리를 바꾸고 있어서 내가 옆에서 멀리하다가 빗을 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날아간다. 그러는 찰나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그 외국 디렉팅을 제가 나갑니다. 그럴 때 제가 수많은 패션쇼를 할 때는 항상 저는 스텝과 동행을 합니다. 저한테 때로는 비즈니스 좌석이 나올 때 저는 이코노미룩을 바꿔서라도 한 명의 스텝을 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 수많은 외국에 제가 나가봤지만 외국을 한번 갔다 오면 그 나라의 작은 정치나 문화, 경제를 느끼고 오면 훨씬 더 성숙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제 스텝이 가야 되겠고, 가끔 현지의 스텝들을 동요하라고 저 동시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당당하게 우리가 많이 갑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전 끝까지 사수합니다. 왜? 내 새끼가 한 명이라도 더 가면 나는 행복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비행기에 오르고 비행기에 제가 다녔던 런던에서 너무 괴로워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60억의 인구가 제 스타일을 봤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야제 때 100명의 모델을 제가 무대를 세웠을 때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빅토리아 앤 알버트 세계 5대 박물관에서 이상봉 선생님과 제가 쇼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샤넬을 포함해서 저희가 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쇼를 하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다양한 주제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모든 스태프들하고 작업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팀 코사스가 함께하는 저희 아카데미입니다. 왜? 저는 정말 멋지게 길러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께 멋진 스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받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절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존에 협찬하고 있는 미용실들한테 당신들이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을 해주면 차후에 내 스텝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무료로 해줬는데 난 뭘로 해드려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내 스태프들은 저보다 더 개런티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는 꼭 그걸 실현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서 내가 무슨 쇼를 했고, 내가 어떤 연예인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건 뭔가?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예인들하고 할 때 항상 그런 약속을 합니다. 신인 때는 돈을 못 버니까 나도 적게 받을게. 탑이 되면 그만큼 돈을 더 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스타가 되면 여기저기서 다 무료로 해주겠다니까 그런 샵을 찾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들한테는 나의 제자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사람 밑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모험을 좋아하고 시도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닌. 그 첫 번째는 2014년 벌였던 서울 모터쇼였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외제 수입 브랜드들이 저한테 헤어 메이크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요청했지만 쌍용의 저의 총괄적인 아트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 저에게 헤어와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패션과 전시와 디렉팅 전체를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제가 쌍용 자동차의 총괄 디렉팅으로 해서 전시와 모든 컨셉을 잡았습니다. 원더풀 코리아라는 주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시대에도 저기 모터쇼 시장의 흐름도 바꿔나왔습니다. 여기에 레이싱걸처럼 멋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레이싱걸을 일단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최고의 패션 모델들과 최고의 의상 한국의 브랜드를 가지고 제가 컬렉션에 한 것처럼 스타일링을 꾸몄습니다. 그 늦은 밤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어린 3살짜리 아이를 손을 붙잡고 동대문 시장을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소품과 모든 걸 구해서 제가 스타일링과 연출과 기획과 전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쌍용에서 내년에 벌어지는 부산 모터쇼에도 다시 해달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원더풀 코리아라고 제가 명명을 지고 한 것은 한국이 모든 것이 최고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다시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 10월 달에 있었던 청주 공예 비엔날의 이상봉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 전시였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하루 전날 이상봉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60개의 마네킹에 스타일링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가발은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이상봉 선생님이 굉장히 저한테 의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많은 60개의 모델들, 마네킹들을 그냥 머리를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갔다 오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과감하게 저한테 맡겨주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제게 주어진 15일은 너무나 각박했지만 제 손에 지어진 건 60벌의 의상 맵이었습니다. 거기에 3가지 테마로 단청과 또 하나 창살과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걸 몰라서 자꾸 그랬는데 단청과 창살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한글이었습니다. 이상봉 선생님을 알려주기 위한 한글 그 3가지 테마에 각 20벌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단청은 런던에서 했던 기적을 저는 다시 살리고 싶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 저희가 쇼를 하러 갔을 때 단청이라는 의상을 갔을 때 도대체 헤어를 어떻게 할까 제가 구해내는 곳이 기와였습니다. 기와를 씌우자. 그랬을 때 저게 런던 빅토리아 앤 올림픽 박물관에서 했던 쇼에 사용했던 이 기와였습니다. 이 기와를 씌워서 전 세계 VIP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건 쇼가 끝나고 그 박물관에서 영구 기증에 달려서 영구 기증하였습니다. 언젠간 저 작품이 전시될 때 코리아의 작은 헤어 디자인, 코리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헤어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고 이 전시장에서 쇼를 했다는 것을 전 세계 국민들이 와서 전시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청을 저렇게 준비하여 전부 세팅을 해서 기와를 다시 한번 런던의 기적을 한글 콜라보레이션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것은 한글입니다. 이 한글은 뭐냐면 제가 밤을 새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고소적을 구하기 위해서 청계천의 모든 서적을 다 저희가 찾아다녔고 인사동이며 모든 곳을 다녀서 저희가 만들어서 밤을 새워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 얼굴을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어봐서 어느 밤을 새워 접었던 그 책에서 제 손은 시커멓게 먹물로 물들었지만 저 멋진 가발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서 한글과 훈민정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서 전시장에서 포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살이었습니다. 창살 어떻게 표현할까? 창인데 그래서 전 창이라는 것은 곧 빛이라고 생각했고 빛은 곧 눈이라고 생각을 했고 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안경이었고 그래서 그 안경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남대문의 안경집을 뒤졌고 거기서 무료로 나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해서 정말 저 작은 걸 구멍을 뚫어서 드릴로 작은 피스를 핀셋으로 꼽아 하나하나 20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밤새워 집에까지 가져와 화장실에서 만들며 20개를 완성시켰던 저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게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은 이렇게 멋진 담배 전매청 인상, 그 담배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사랑스러운 저의 스태프들과 현장에 도착해 이틀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전시회 준비를 했고, 저희가 준비했던 전시장입니다. 저는 저희 스태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시장에 갔을 때 이상원 선생님이 파리에서 도착했습니다. 저와 만났습니다. 저를 껴안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미나, 고마워. 난 행복해. 그리고 우리는 쇼를 하기 위해서, 한글 쇼를 위해서 다시 백스테이지 무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성공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모든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저희 식구들하고 얘기합니다. 누워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일어나 움직이면 꿈을 이룬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움직이자고 얘기를 했고, 저는 제가 행복하고 좋지만은, 그리고 제가 가장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49에 결혼을 해서 여기가 다시 제가 조금 중복하지만 저희가 패션쇼를 했던 세계 5대 박물관 런던의 빅토리아 앤 길버트 박물관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 분신 같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이고, 제가 이건 그래도 행복한 상이라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뷰티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아시아 패션 어워드에서 제가 빅5로 선정을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다시 말씀은 한국에서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기자가 한 명도 안 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딸입니다. 저는 제 딸 오아유와 올 7월 1일에 낳은 제 아들 오승백입니다. 이렇게 저는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했고, 제가 가장이라는 것을 얻은 것은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아이가 패션쇼에 제가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운드에 내 아이는 놀래서 울었고,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아빠가 일을 하러 가면 쿵쾅쿵쾅 하러 가? 라고 물어봅니다. 내 아이가 말하는 패션쇼는 쿵쾅쿵쾅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짐을 그리고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 제 아이가 저한테 문 앞에서 합니다. 아빠 쿵쾅쿵쾅가? 응. 아빠 쿵쾅쿵쾅 잘하고 올게. 그리고 저는 새벽을 떠나서 갈 때 인천을 가기 위해서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제 딸아이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